2017년 5월 군사분계선 인근 폐가옥 북한 특수부대 여군 소자 리서라는 그곳에서 민간인 차림의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총을 내려놓고 그에게 격투를 제안하며 평생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면 탈북해서 당신과 살겠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과연 그 운명의 격투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봄, 함경북도 청진시 제11군단 훈련장. 저는 그곳에서 불패의 여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청진은 바닷가 도시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청진항을 걸으면 짠바다 냄새와 함께 명태 말리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명태로 국을 끓여주셨죠. 설아야, 우리 고향 명태가 제일 맛있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늘 웃으셨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였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셨고 저희는 군인 가족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요. 매일 새벽 5시면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나가면 남자 군인들도 저만 보면 긴장했습니다. 저는 3년 연속 군단 격투 대회 챔피언이었고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특수부대 격투술 교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주먹 한 방이면 100kg 넘는 남자도 쓰러졌습니다. 리서라 소자 동무. 오늘도 모범 훈련 부탁하오. 정치부 간부가 그렇게 외치면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전대 촬영이 있는 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대본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딸로서 남조선 괴뢰들을 격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면 간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동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박수 소리가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이면 혼자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설아야, 저 별들은 다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단다. 너도 내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일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먹먹함은 곧 더 큰 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진 건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위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가는 그들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인 제가, 특수부대 소자인 제가 그저 멍하니 서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등이 굽은 채 끌려가시는 뒷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혐의는 남조선 간첩 협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인민군 대좌까지 오르신 분이 간첩이라니요? 하지만 북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하면 아무나 간첩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심장마비였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걱정에 마음앓이를 하시다가 가신 겁니다. 밤마다 우시면서 여보, 여보 하고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반역자 집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도 동료들도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곤 했는데 북에서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군에 남아야 했습니다. 상부에서 명령했습니다. 리설아 소자 동무. 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것이다. 너는 충성으로 그 오명을 씻어야 한다. 충성으로 씻으라고요?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그 오명을 씻으라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마저 숙청당할 테니까요. 그 뒤로 저는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선전 촬영에도 더 많이 나갔습니다. 웃으라면 웃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은 더 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 고참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훈련장 뒤편 어두운 곳에서 그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야, 너희 아버지는 무고했어. 윗선 권력 싸움에 희생된 거란다. 우리 모두 알아. 하지만 아무도 말 못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죽으신 건가요? 미안하다, 설아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고참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목을 조이며 울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들이, 평생 지키려 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삶일까? 하지만 탈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리철수가 몇 년 전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붙잡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탈북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갇힌 새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초, 저는 더욱 빈번하게 선전 영상에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아 소자 동무. 오늘 촬영은 특별히 중요하오. 남조선 괴뢰군을 격파하는 우리 조선 여성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하오. 정치부 간부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렁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카메라와 조명이 준비되어 있었고 손에는 대본이 쥐어졌습니다. 우리 조선의 딸들은 혁명의 총대를 높이 들고 언제든지 남조선을 해방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본대로 읽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시범 격투를 보였습니다. 남자 군인 둘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컷. 좋아. 아주 좋아? 간부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 동료 한 명이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사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제게 가까이 다가오는 건 그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배급소에서 옥수수 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쌀도 나왔는데 이제는 옥수수마저 귀했습니다. 막사에서 혼자 옥수수죽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옥수수죽이나 먹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웃고 연기하는 게 내 인생인가?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옛 친구 김순희 아줌마가 서 계셨습니다.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보따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설아야, 이거 중국에서 온 쌀이란다. 몰래 조금 나눠줄게. 옥수수만 먹으면 몸이 상하잖니. 아줌마,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니. 설아야, 힘내거라.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했지만 동시에 비참했습니다. 제가 군인이고 소자인데 쌀 한 줌 받아 감사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 또 선전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행사였습니다. 외국 기자들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여전사로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막사 밖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은 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모두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이대로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을 안고 또다시 내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2017년 5월,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리설아 소자 동무. 남쪽 군사분계선 인근 정찰 임무를 맡아라. 남조 성군 동향을 파악해야 하오. 상부의 명령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임무는 위험하다고 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오히려 자원했습니다. 예,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위험한 임무를 자원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제 속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쪽으로 넘어갈 기회가 온다면? 물론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인형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기회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여기 남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거라. 다음 날, 저는 2명의 부하 군인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몇 시간 걸어 빈무장지대 근처 폐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임무는 남쪽 군인들의 동향을 관찰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계속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 넘어간다 해도 살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폐가옥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총을 겨누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간인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제가 소리치자 그 남자는 침착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길 잃은 사람입니다. 말투가 남쪽 사람이었습니다. 민간인 차림이었지만 뭔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어쩌면 군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 나와 격투해보지 않겠나? 부하 군인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북에서 3년 연속 격투 챔피언이다. 만약 당신이 날 이긴다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탈북해서 당신과 살겠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하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그 순간 제 운명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긴다면 그냥 임무를 마치고 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만약 진다면 그건 하늘이 제게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저는 총을 내려놓고 격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의 운명을 건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북에서 3년 연속 챔피언이었던 제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빠른 잽, 회전 발차기, 관절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공격을 마치 춤추듯이 피했습니다. 제가 주먹을 날리면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제가 발차기를 날리면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야. 저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제 공격을 이렇게 여유롭게 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관들도 제 공격 앞에서는 긴장했었는데 이 사람은 마치 산책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공중 회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제 필살기였습니다. 이 기술로 수많은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 3초. 제가 공중에 뜬 그 짧은 순간 그는 제 발목을 잡고 부드럽게 돌려 바닥에 눕혔습니다. 다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 나는 졌구나. 이상하게도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마치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 그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부대 대위 강태준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하 2명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북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들이 항상 말했습니다. 707은 절대 상대하지 마라. 그들은 귀신 같다. 그런 707 대원을 제가 상대한 겁니다. 아니, 제가 먼저 격투를 제안한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하늘이 제게 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대위님, 제가 아까 한 말 기억하시죠? 탈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 정말 탈북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인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강태준 대위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경멸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부하 2명을 돌아봤습니다. 그들도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나와 함께 가겠냐? 아니면 돌아가겠냐? 둘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자, 동무. 아니,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강태준 대위와 함께 폐가옥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용 헬기였습니다. 헬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기 저 멀리 북녘 땅이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하지만 더 이상 제 땅이 아닌 곳. 어머니,
아버지, 오빠, 미안해요. 저만이라도 살고 싶어요. 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헬기는 남쪽 하늘로 희망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헬기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군인들이 저희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물도 건네줬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접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탈영병을 잡으면 바로 총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괜찮으시죠? 놀라셨을 텐데, 이제 안전합니다. 한 군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로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북에서 본 것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저 하늘 아래가 자유로운 세상이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갇혀 살았던 세상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더 이상 인형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헬기는 어느 군부대에 착륙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특수부대 격투술 교관이었습니다. 가족은요?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빠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내가 북에서 선전 도구로 이용됐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지만 조사관들은 오히려 이해해줬습니다. 북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겁니다. 여긴 다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며칠 뒤,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훈련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불이 너무 푹신했고, 밥이 너무 맛있었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밤마다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다시 북에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자유로운 남한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면회실에 갔더니 강태준 대위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위님, 어떻게? 안부가 궁금해서요.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예, 아직은 낯설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남한 생활에 대해 조언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설아 씨, 여기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설아 씨는 분명 잘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늘 명령과 질책만 있었으니까요. 대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설아 씨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강태준 대위는 그 뒤로도 매주 면회를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잘 살아야 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나만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 하늘 아래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생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남한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 사용법.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설아 씨, 이제 퇴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북에서 격투수를 가르쳤으니까 여기서도 그 일을 하면 안 될까요? 태권도 도장은 어때요? 설아 씨 실력이면 충분히 사범으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서울 근교 작은 도시의 태권도 도장에 취직했습니다. 관장님은 제가 북에서 온 걸 알고도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첫 출근 날 아이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말투가 왜 그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북쪽에서 살았단다. 그래서 말이 좀 다르지? 와, 신기해요. 북한이 어때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북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물론 무서운 이야기는 빼고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음식 이야기만요.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은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아이들도 따라왔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구나. 북에서는 늘 강해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사이 강태준 대위와의 만남도 계속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고 영화를 보고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설아 씨, 이거 드셔보세요. 떡볶이예요. 떡볶이요? 북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데 한 입 베어 물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그쵸? 여기 떡볶이가 유명해요. 앞으로 자주 와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은인과 탈북자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감정이 싹 텄습니다.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아 씨, 북에서 설아 씨를 찾는 공작원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날 다시 데려가려고? 강태준 대위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707 부대가 저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긴장된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 공작원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 대위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대위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대위님을 만나서요. 저도요. 설아 씨,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한에 온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남한에 온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18년 봄, 저는 강태준 대위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했던 탈북자 친구들, 도장 관장님과 아이들, 그리고 태준 씨의 가족과 동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니.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새로운 어머니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제 태권도 도장을 차렸습니다. 작은 도장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설아 태권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 관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하자.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요. 북에서는 늘 이겨야 했습니다. 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관장님, 저 오늘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괜찮아.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다시 하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북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말들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틀리면 처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밤에 편의점에 가는 것,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것,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북한 라면을 발견했습니다. 평양 냉면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북녘 땅. 문득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오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북에 있는 오빠가 보고 싶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오빠를 꼭 찾을 거예요. 우리 함께요. 정말요? 물론이죠. 설아 씨 가족은 제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DMZ에서 강태준 씨와의 격투에서 졌습니다. 3초 만에 완패했죠. 하지만 그 패배가 제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특공무술로는 졌지만 인생에서는 이겼어. 자유를 얻었고 사랑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인형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의지로 선택하고 제 목소리로 말하고 제 발로 걸어갑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오빠를 찾아 이 자유로운 남한 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고향인 청진에 가서 어릴 적 아버지와 걷던 청진항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명태국 맛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르치고 태준 씨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니까요.